조선시대 한양에서 가장 번성했던 가문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7살의 어린 도련님이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 유배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유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유모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순간 단 한 사람, 유모 춘선만은 어린 도련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천리길 유배지까지 그녀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자 했던 걸까요? 오늘은 충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 북촌에 자리한 유진사댁은 3대에 걸쳐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로 집안은 항상 학문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사는 정직하고 청렴한 관료로 명망이 높았고 부인 역시 덕망 있는 양반 규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아들 7살 유석주 도련님. 석주는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서당에 가서는 스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범적인 도련님이었지요. 그런 석주를 태어날 때부터 돌보니가 바로 유모 춘섬이었습니다. 춘섬은 35살의 과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신의 아이마저 병으로 잃은 후 유진사댁의 유모로 들어왔습니다. 석주가 태어나던 날 춘섬은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아이를 지키겠나이다. 그 맹세는 7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춘섬은 행여나 도련님 석주의 잠자리가 추울까 이불깃을 여며주었습니다. 춘섬에게 이 아이는 단순한 주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묻은 자식 대신 하늘이 보내준 보석이었고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춘섬은 석주가 배고플 때면 밥을 먹이고 아플 때면 밤새 간호했으며 무서워할 때면 품에 안아 토닥였습니다. 석주 역시 춘섬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명이요. 역적 유상철은 문을 열어라. 춘섬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어명?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평온을 찢는 날카로운 고성이 담장을 넘었고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이라니 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이 몸에게 무슨 가당치 않은 죄명이란 말이오. 유진사의 호통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포졸대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재 바닥을 뒤엎었습니다. 책들이 낫장으로 찢겨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명문가의 명예가 갈갈이 찢기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때 서재 구석에서 미리 심어놓은 가짜 서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김영창 일당과 내통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여봐라, 당장 이자를 결박하라. 포승줄이 유진사의 몸을 옥죄었습니다. 선비의 도포는 흙먼지에 더럽혀졌고 상투는 흐트러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인 박 씨는 실성한 듯 마당으로 뛰어나와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나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발 다시 살펴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발길질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차디찬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손톱에는 마당에 흙이 까맣게 박혔습니다. 방 안에서 잠을 자다 깬 7살 석주는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포승줄에 묶여 개처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너무 놀라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었습니다. 그때 춘섬이 달려와 아이의 눈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도련님,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그저 꿈입니다. 무서운 꿈을 꾸고 계신 겁니다. 춘섬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석주를 품에 꼭 안았지만 아이의 심장 박동은 마치 금방이라도 멈출 듯 가파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포졸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루마리를 하나 더 펼쳤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가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죄인 유상철의 처 박씨는 관비로 보내고 아들 유석주는 연자제에 따라 제주도로 유배형에 처한다. 관비와 유배. 이 말은 곧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7살의 아이를 제주도로 보낸다는 것은 길바닥에서 굶어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아니 되오. 아이는 내 아들만은 제발 살려주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고 아이는 방면해 주시오. 유진사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찢었으나 포졸들은 무심하게 그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관비로 끌려가기 전 석주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포졸들의 칼자루에 가로막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제야 석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북촌 골목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집안에는 단 2사람, 공포에 질린 어린 주인과 그를 지켜야 하는 유무만이 남겨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항문의 향기가 드높던 서재는 난장판이 되었고 깨진 벼루에서 흘러나온 먹물은 마치 가문이 피는 물처럼 바닥을 검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부서진 문짝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석주 도련님이 아끼던 서책들은 마당 구석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 춘섬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석주를 품에 안은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조금 전 끌려가던 부인 박씨의 처절한 몸부림이 잔상처럼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석주는 꿈속에서도 부모님을 찾으며 헛손질을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톱 밑에는 아버지를 붙잡으려다 긁힌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춘섬은 그 손을 제 입술로 가져가 온기로 녹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천근 무게의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관아에서 파견된 호송 포졸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석주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이봐, 꼬맹이. 어서 일어나라. 내가 갈 곳은 저 멀리 남쪽 끝, 바다 건너 제주도다. 왕명이니 지체할 수 없다. 제주도. 그 이름만으로도 춘섬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한번 발을 들이면 살아서는 육지 구경을 못한다는 절의 고도였습니다. 거친 바다와 칼바람,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노역에 시달려야 하는 그곳은 성인 장정도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나가는 유배지였습니다. 7살 어린아이에게 그곳으로 가라는 것은 죽으러 가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석주의 목에 가벼운 나무칼을 씌우려 했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목이 나무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툭 꺾이자 춘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포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무거운 것을 씌운단 말입니까? 나라의 법이 아무리 엄하다 한들 7살 아이에게 어찌 이런 가혹한 짓을 한단 말이오. 포졸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춘섬을 밀쳐냈습니다. 역적의 씨앗은 뿌리부터 짓밟아야 하는 법이다. 너 같은 것이 상관할 바가 아니니 물러나거라. 내 상전들은 이미 관비로 가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다.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니 어디 가서 제 목숨이나 보전하란 말이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춘섬은 가문이 정몰되면서 신분상 자유를 얻거나 다른 집의 노비로 팔려갈 처지였습니다. 굳이 사지로 향하는 아이를 따라갈 의무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바닥에 엎드려 포졸대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땅바닥에 거듭 부딪혀 이마에 피가 맺혔습니다. 나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아이는 유모인 제 손 없이는 밥 한 술도 뜨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밤에 천둥이라도 치면 무서워 잠도 못 자는 어린 생명입니다. 저를 저 아이의 종으로 보내주십시오. 유배지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제 식량은 따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저 아이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춘섬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했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다른 포졸들도 그 기세에 눌려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졸대장은 귀찮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별 미친년 다 보겠군. 제주도까지 가는 길에 내가 죽어나가도 관아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도 가겠느냐? 감사합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춘섬은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을 허락받고도 마치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는 춘섬의 모습은 기이하기까지 했습니다. 결단이 서자 춘섬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부엌 구석에 숨겨두었던 비상금 몇 푼과 박씨 부인이 선물로 주었던 작은 은비녀를 품 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춘섬은 떨고 있는 석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긴 여행을 떠날 겁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잠시 먼 곳으로 공부를 하러 가셨고 우리도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석주는 눈물 고인 눈으로 춘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모 정말이야?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 춘섬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 재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억센 파도와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졸들이 대문을 나서며 석주의 등에 거친 포승줄을 감았습니다. 그 줄의 끝은 춘섬의 손목에도 묶였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북촌의 대문을 나서는 춘섬의 등 뒤로 가문의 영광을 상징하던 현판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의 온기뿐이었습니다. 나리, 부인마님, 이 춘섬이가 제 목숨줄을 끊어서라도 도련님은 살려낼 것입니다. 유배기를 떠나기 직전 춘섬과 석주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은 한낮에도 촛불 없이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서늘한 옥사였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유진사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한때 백색 도포를 휘날리며 조정을 호령하던 고결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마주한 그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석주가 쇠창살 사이로 작은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유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아들을 향한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유진사는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듯 훑어보았습니다. 저여린 볼에 묻은 흙먼지, 겁에 질린 눈동자. 그것을 보는 아비의 심장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진사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창살 너머에 서 있는 춘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신분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춘섬아,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겠느냐? 말을 마친 유진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옥사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이 천민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조선의 법도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지금 그에게 법도보다 중요한 것은 홀로 남겨질 자식의 생명이었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춘섬이 당황하여 같이 무릎을 꿇었지만 유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저 아이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구말리 같은 아이다. 내가 주지 못한 밥을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주지 못한 옷을 내가 입혀다오. 부디 내 아들 지켜다오. 이 은혜는 내 저승에 가서라도 반드시 갚으마. 유진사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먼지 쌓인 옥사바닥에 작은 점을 남겼습니다. 춘섬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에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날이 맹세하옵니다. 제 목숨줄이 붙어 있는 한 도련님의 몸에 티끌 하나 묻지 않게 하겠나이다. 나리께서 가시는 길 부디 이 종의 약속을 믿고 편히 가시옵소서. 다음 날 한양 서소문 밖 형장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망나니의 거친 춤사위가 시작되고 술기운 섞인 입김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유진사는 형틀 위에 앉아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은 그의 결백을 아는 듯 시리도록 맑았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이 나라의 혼이 되어 내 아들과 내 가문을 지킬 것이다. 김영창, 내 놈의 간악함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니라. 그의 마지막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차가운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청렴한 관리였던 유상철은 그렇게 한 줄기 이슬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의 피가 형장의 모래바닥을 적실 때 멀리서 유배길을 떠나던 석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가슴을 쥐어짜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춘섬은 석주를 품에 안고 남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피가 솟구칠 듯한 증오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뒤에는 죽음뿐이었고 앞에는 살아남아야 할 가시밭길 뿐이었으니까요. 유진사가 처형된 직후 부인 박씨 역시 죄인의 처라는 낙인이 찍힌 채 관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에는 거친 포승줄이 감겼고 화려했던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 수치심만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석주와 마지막으로 대면할 짧은 순간을 얻었습니다. 석주야,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너를 지켜주지 못한 이 못난 어미를 잊고 오직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거라. 박씨 부인은 석주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려 했지만 포졸들의 거친 밀침에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흙탕물이 그녀의 얼굴을 덮쳤지만 그녀는 춘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춘섬아, 내 아들을 부탁한다. 죽어도 잊지 않으마.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석주는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포졸의 차가운 채찍질과 매서운 바람소리 뿐이었습니다. 7살 소년에게 세상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라는 거대한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눈보라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춘섬은 석주의 귀를 막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도련님, 울지 마세요.
이제 이 춘섬이가 도련님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저 산 너머에는 반드시 해가 뜰 것이니 저만 믿고 걸으셔야 합니다. 춘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은 이슬처럼 사라지고 이제 그들 앞에는 천리길, 죽음의 유배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을 벗어난 유배 행렬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황량한 대지가 펼쳐졌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동짓달,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는 초겨울이었습니다. 7살 석주 도련님에게 이 길은 매 걸음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도련님이 신던 비단 고무신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바닥이 닳아 구멍이 났고 날카로운 돌멩이와 얼어붙은 흙덩이들이 아이의 여린 발바닥을 사정없이 지식였습니다. 처음에는 따끔거리는 통증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발바닥은 감각이 없어질 만큼 얼어붙었다가 다시 불덩이를 밟은 듯 타오르는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유모, 발바닥이 이상해. 무거운 돌을 매달고 걷는 것 같아. 석주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했습니다. 춘섬이 급히 아이의 신을 벗기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버선은 이미 시뻘건 피와 진물에 절어 발가락 마디마디에 딱딱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춘섬은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저고리 깃을 찢어 따뜻한 입김으로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버선을 조심스레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유모 아파. 제발 그만해. 살점이 천에부터 함께 떨어져 나올 때마다 석주는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춘섬은 아이를 제 품에 꼭 안고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맨발에 가까운 집신 차림이었으나 자신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춘섬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무명 치마 끝단을 길게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석주의 상처 입은 발을 겹겹이 감싸고 자신의 집신을 벗어 아이의 발에 신겼습니다. 이제 춘섬은 맨발이 되었습니다. 설이 내린 땅의 냉기가 춘섬의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뼈마디를 시리게 했지만 그녀는 등에 석주를 업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춘섬이 발을 뗄 때마다 하얀 서리 위에는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춘섬의 갈라진 발 뒤꿈치에서 흘러나온 선혈이었습니다. 유배길의 가장 큰 적은 자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포졸들의 비정한 마음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야, 언제까지 기어갈 거야? 아이 죽으면 우리도 귀찮아지니까 얼른 일어나. 포졸의 채찍이 춘섬의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얇은 무명옷이 터지고 살점이 패였지만 춘섬은 신음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서운 채찍을 맨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나리들, 제가 매를 맞는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참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사흘째 주먹밥 한 덩이도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농가에 가서 남은 숭늉이라도 한 사발 얻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춘섬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구걸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흙먼지와 뒤섞여 얼굴을 덮었습니다. 명문가의 유모로서 지켜왔던 마지막 자존심조차 아이의 배고픔 앞에서는 사치였습니다. 마지못해 허락을 얻은 춘섬은 어느 초라한 농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어린아이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먹다 남은 밥찌꺼기라도 좋으니 제발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집주인은 역적의 자식이라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닫으려 했으나 춘섬은 문틈에 자신의 팔을 집어넣어 버텼습니다. 팔뼈가 문틈에 끼어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겁에 질려 식은 밥 한 덩이와 소금 몇 알을 내주었습니다. 춘섬은 그 귀한 밥을 품속에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도련님, 맛있는 밥입니다. 어서 드세요. 석주는 허겁지겁 밥을 넘기다 말고 춘섬의 입가에 밥 한 톨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유모도 먹어. 유모 입술이 다 갈라졌어. 춘섬은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배가 부릅니다. 오는 길에 산이슬을 많이 마셔서 속이 든든하답니다. 사실 춘섬의 뱃속에서는 비명이 들릴 정도였지만 그녀는 석주가 씹는 소리만 들어도 마치 자신이 만찬을 즐기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전라도 끝자락 제주도로 향하는 배를 타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날씨에 배를 띄우는 건 자살 행위요. 못 가오. 포졸들의 다그침에도 사공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 춘섬은 품안 숨겨두었던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사공 어르신, 이것을 받으십시오. 우리 도련님을 저 섬까지 무사히 데려다만 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제발, 제발 이 어린 생명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춘섬의 간절한 눈빛과 반짝이는 은비녀의 마음이 움직인 사공이 결심한 듯 닻을 올렸습니다. 작은 나룻배가 거친 파도 위로 던져졌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석주는 무서워 울며 춘섬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춘섬은 뱃멀미로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석주를 꼭 껴안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도련님, 검은 파도는 자장가요. 찬 바람은 풍경 소리라. 저 바다 너머에는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 낙원이 기다리니 그녀의 노래는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석주는 유모의 심장 박동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주까지 피로 물든 길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고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춘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제주도에 발을 내디뎠을 때 석주와 춘섬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육지의 흙이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짠 기운 섞인 칼바람이었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육지의 것과 달랐습니다. 포졸들이 그들을 이끌고 간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구석, 바닷가,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놈들이 머물 곳이다. 역적의 자식에게 기와집을 내줄 수는 없으니 여기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포졸들이 떠난 자리, 춘섬은 집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붕의 집들은 이미 사가 문드러져 하늘이 훤히 보였고 현무암으로 대충 쌓아 올린 벽 사이로는 제주의 바람이 제 집인 양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습기가 가득해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쥐구멍마다 불길한 눈동자들이 번뜩였습니다. 춘섬은 석주를 마루 끝에 앉혀두고 서둘러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도련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깨끗하게 치워서 따뜻한 방을 만들어 드릴게요. 춘섬은 밖으로 나가 떨어진 나뭇가지를 모아왔습니다. 찢어진 문창살에는 겹겹이 헝겊을 덧대었고 구멍난 지붕은 집단을 구애와 정성껏 메웠습니다. 손가락 끝은 거친 돌벽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춘섬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석주가 추위에 떨지 않고 잠들게 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섬은 석주를 먹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외지인, 그것도 대역죄인의 집안 사람이라는 소문은 이미 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역적놈의 유모라며? 가까이 가지 마라. 재수옴 붙는다. 역적 자식하고 엮여서 관아에 끌려가면 어쩌려고 그래. 마을 안악들은 춘섬이 다가가자 물동이를 챙겨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춘섬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경멸 가득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춘섬은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를 뜨려 했으나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흙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역적놈들은 이 물 마시지 마. 우리 물이 더러워진단 말이야. 석주도 잠에서 깬 후 밖으로 나왔다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귀한 몸이었지만 이곳에서 자신은 그저 더러운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유모, 사람들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석주의 물음에 춘섬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사람들이 도련님이 너무 잘나시고 귀에서 낯을 가리는 거랍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좋아질 거예요. 춘섬은 거짓말을 하며 석주의 귀를 막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매질은 견딜 수 있었으나 아이가 받는 상처만큼은 방패가 되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아에서 배급되는 보리쌀은 형편없었습니다. 돌이 반이고 쌀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으며 그마저도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춘섬은 석주를 굶기지 않기 위해 제주 해녀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빨래도 좋고 반일도 좋습니다. 그저 저 아이 밥 한 그릇 먹일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해녀들은 처음에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매일 새벽 바닷가로 나가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돌아올 때를 기다려 무거운 망사리를 대신 짊어지고 벼랑을 오르내렸습니다. 발바닥이 날카로운 현무암에 베어 상처가 나도 춘섬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마침내 감동한 한 노예녀가 춘섬에게 작은 전복과 미역을 내주었습니다. 에구, 지독한 사람. 내 정성이 대단하다. 이거 가져가서 아이 먹여라. 춘섬은 그것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 안에서는 오랜만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춘섬은 전복을 얇게 썰어 죽을 끓였고 석주의 입에 한 술 한 술 정성껏 넣어주었습니다. 도련님, 어서 드세요. 제주 바다가 준 선물입니다. 석주는 죽을 한 입 삼키더니 춘섬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유모는 안 먹어? 유모 손이 너무 차가워. 춘섬은 석주의 작은 손을 제 뺨에 갖다 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모는 아까 해녀 어르신 댁에서 많이 얻어먹었답니다. 배가 남산만해요. 사실 춘섬은 온종일 굶어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지만 석주의 볼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허기를 이겨냈습니다. 유배 생활 3년째 7살이던 석주는 이제 10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더 이상 학문을 논하던 선비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줍고 산바람에 쓰러진 땔감을 모아왔습니다. 석주의 고운 손은 이미 굳은 살로 가득했고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옷이 살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석주가 산에서 땔감을 구해 내려오다 마을 아이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야, 역적놈아. 너희 아버지가 임금님을 죽이려 했다며? 너도 역적이지? 아이들이 석주를 밀치고 땔감을 흩뜨려 놓았습니다. 석주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한 아이가 던진 돌에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나라를 위해 일하셨단 말이야. 석주의 외침은 바람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때 멀리서 춘섬이 달려오는 것을 본 아이들이 도망쳤습니다. 춘섬은 피 흘리는 석주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와 옷소매로 피를 닦아내었습니다. 도련님, 어쩌다가 일이 되셨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도련님을 지키지 못해 이 모진 고생을 시키니. 석주는 춘섬의 눈물을 닦아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모, 울지 마. 나 이제 아프지 않아. 내가 힘을 길러서 유모를 지켜줄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선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나 꼭 살아서 한양에 갈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되찾을 거야. 그날 밤 달빛이 비치는 좁은 방에서 석주는 춘섬이 구해온 낡은 붓을 들어 불구대천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뜻으로.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겠다는 어린 소년의 처절한 다짐이었습니다. 춘섬은 그 모습을 보며 석주의 발치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도련님이 잘하고 있다는 대견함과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제주의 밤바다처럼 깊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주 유배 생활 5년째 되던 해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난 듯 거친 장대비를 퍼부었고 집채만한 파도가 벼랑 끝 초가집을 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거친 비바람 소리에 묻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때 춘섬과 석주가 머무는 집의 낡은 살인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춘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늦은 밤, 이런 폭풍우 속에 찾아올 손님이라곤 관아의 포졸들 뿐이었으니까요. 춘섬은 석주를 제 등 뒤로 숨기고 낡은 부엌칼을 쥐어들었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역적의 집을 찾는 이가 누구냐?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것은 온몸이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된 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흘리며 춘섬의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춘섬, 나를 알아보겠느냐? 유진사 나리를 모시던 김득보네. 춘섬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김득보, 유진사가 가장 신임하던 가신이자 가문이 몰락하던 날 소리 없이 사라져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인물이었습니다. 석주는 낯선 사내의 모습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춘섬은 그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비에 젖지 않도록 겹겹이 밀랍으로 감싼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득보가 내놓은 것은 당시 권세가 김영창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비망록과 유진사가 죽기 직전 친필로 작성한 비밀 서신이었습니다. 배신이라니. 당치도 않네. 나는 그날 나리의 명을 받들어 이 증거들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숨었던 것이네. 5년 동안 거짓골로 팔도를 떠돌며 김영창의 신복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지. 그리고 드디어 나리를 모함했던 자들의 자백을 받아냈네. 비망록에는 유진사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던 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받은 뇌물의 액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명예를 되찾고 산 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였습니다. 12살 소년이 된 석주는 그 비망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었을 고초와 억울함이 종이 너머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유모, 이제 가야겠어. 이 진실을 들고 임금님께 가야 해. 여기서 늙어 죽을 수는 없어. 석주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아이의 눈빛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불꽃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죽음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배인이 허가 없이 섬을 나가는 것은 즉시 사형에 처해지는 중죄였고 마을 포구는 관아의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춘섬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해녀들의 일을 도와주며 눈여겨봐 두었던 벼랑 아래 작은 동굴 속에 숨겨진 낡은 고기잡이 배를 떠올렸습니다. 한밤중 석주와 춘섬 그리고 김득보는 벼랑길을 기어 내려갔습니다. 날카로운 바위가 살을 찢고 거센 바람이 몸을 날려버릴 듯 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목을 줄로 묶은 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포구 쪽에서 횃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을 눈치챈 관아의 포졸들이 추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역적의 자식이 도망친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화살이 빗줄기를 뚫고 나라와 배의 난간에 꽂혔습니다. 춘섬은 석주를 배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덮었습니다. 도련님, 눈을 감으세요. 제가 방패가 되어 드릴 테니 절대로 고개를 들지 마세요. 김득보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배는 집채만 한 파도 위를 위태롭게 넘나들었습니다. 검은 바다는 입을 벌린 괴물처럼 그들을 집어삼키려 했고 뒤편에서는 포졸들이 탄 판옥선이 점차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추격선이 활사거리 안까지 바짝 다가왔을 때 김득보는 거칠게 노를 꺾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제주 바다에서도 악명 높은 용의 이빨이라 불리는 암초지대였습니다. 수면 아래 날카로운 현무암들이 칼날처럼 솟아있어 웬만한 베테랑 사공들도 피하는 죽음의 구역이었습니다. 김서방, 제정신인가? 저기로 들어가면 우리도 끝장일세. 춘섬이 비명을 질렀지만 김득보는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습니다. 이대로면 화살에 맞아 죽거나 잡혀서 사지가 찢길 것입니다. 우리는 몸집이 작은 나룻배니 요행을 바랄 수 있지만 저 거대한 판옥선은 반드시 바닥이 뚫릴 것입니다. 배가 암초 사이로 파고들자 집채만 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뿜어냈습니다. 뒤따라오던 포졸들의 판옥선은 기세등등하게 속도를 높이다가 갑자기 선체가 크게 기우뚱하며 멈춰 섰습니다. 암초다. 배 바닥이 뚫렸다. 물이 차오른다. 어둠 속에서 판옥선의 거대한 돛이 꺾이고 당황한 포졸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김득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암초 사이의 좁은 수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춘섬은 뒤처지는 추격선의 횃불들이 바닷속으로 하나둘 꺼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사선을 넘긴 작은 배 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춘섬은 젖은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도련님. 죽음의 섬을 벗어났습니다. 멀어지는 제주도를 바라보며 춘섬은 바다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삼켰던 설움과 공포가 폭풍우 속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날이 보셨습니까?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그 감옥 같은 섬을 벗어났습니다. 부디 이 배가 무사히 한양 땅에 닿을 수 있게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석주는 유모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친 바다 안개 너머로 흐릿하게 남도 땅의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춘섬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결코 석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주 바다를 건너 남도 끝자락에 닿은 일행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거림보다 더 처참한 행색으로 한양을 향했습니다. 춘섬은 혹여나 석주의 얼굴이 알려질까봐 산길로 발을 옮겼습니다. 5년 전 유배기를 떠날 때 붉게 물들었던 그 길을 이제는 진실이라는 비수를 품고 다시 되짚어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성 남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춘섬은 품 안의 비망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석주의 옷깃을 여몄습니다. 도련님, 저 문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느냐 묻히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서우십니까? 석주는 춘섬의 거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모, 내 뒤에는 지난 5년 동안 나를 물심양면으로 돌본 유모가 있는데 내가 무엇이 무섭겠어. 가자. 김득보의 조력으로 석주는 유진사의 옛 동료였던 강직한 대신을 찾아갔고
마침내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영창의 서슬 퍼런 권세 앞에 모두가 입을 닫았을 때 12살 소년 석주가 비망록을 높이 들고 국문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감마마, 여기 이 피 묻은 종이들이 제 아버님의 결백을 증언하고 있나이다. 당황한 김영창이 석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역적의 자식이다. 당장 저 목을 쳐라. 그때 국문장 뒤편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춘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대신들과 왕 앞에 당당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조아렸습니다. 마마, 보소서. 목숨을 걸고 유배지를 탈출한 것은 제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옵니다. 죽은 유진사 나리의 충심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나이다. 김득보와 함께 살아남은 증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창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임금의 눈에는 노여움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비망록에 적힌 구체적인 뇌물 기록과 자백들이 낭독될 때마다 대궐안은 차가운 침묵에 감싸였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상을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김영창을 즉시 의금부로 압송하라. 유상철의 관직을 복구하고 그 가문이 원통함을 천하에 공포하라. 임금의 엄명이 떨어지자 의금부 포졸들이 달려들어 김영창의 관복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권세의 정점에서 오만하게 굴던 그의 상투가 풀어헤쳐지고 포승줄에 묶이는 순간 대궐 마당에는 서늘한 정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춘섬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전 한양을 떠날 때 등에 업혔던 7살 아이가 이제는 당당히 왕 앞에 서서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춘섬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날이 보셨습니까? 도련님이 해내셨습니다. 춘섬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환희의 결정체였습니다. 임금은 유진사의 억울함을 씻어주기 위해 몰수되었던 북촌의 저택을 돌려주고 노비로 팔려갔던 어머니 박씨 부인을 즉시 방면하여 석주와 재회하게 했습니다. 북촌집 대문이 다시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마당에 쌓였던 먼지는 깨끗이 닦였고 깨진 기와 대신 새 기와가 얹어졌습니다. 석주의 어머니 박씨는 돌아오자마자 춘섬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명문가의 안주인이 유모 앞에 무릎을 굽히며 오열했습니다. 춘섬아, 내가 아니었으면 내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을 살렸고 우리 가문을 살렸다.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유모가 아니라 내 형제여,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다. 춘섬은 당황하여 손을 뺐으나 박씨 부인은 끝내 춘섬에게 고운 비단옷을 입히고 안방역 가장 볕이 잘 드는 방을 내주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석주는 과거에 급제하여 젊은 나이에 조정의 핵심 관직에 올랐습니다. 춘섬은 고된 세월의 흔적으로 몸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석주의 보살핌으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석주가 관복을 입고 입궐하기 전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춘섬의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석주는 이제 춘섬을 유모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귀한 자제가 유모에게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법도에 어긋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석주는 보란듯이 춘섬을 가마에 태워 산책을 시키고 나라에서 내린 귀한 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춘섬의 상에 올렸습니다. 나리 채통을 지키셔야지요. 제가 어찌 나리의 어머니입니까? 저는 그저 나리를 업어 키운 비천한 유모일 뿐입니다. 춘섬이 몸을 낮추면 석주는 춘섬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따로 계시나 나를 인간으로 완성한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효도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춘섬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석주의 곁에서 가문의 번영을 지켜보았습니다. 차별과 억압의 시대였던 조선. 그 가혹한 계급사회 속에서도 한 여인의 진심은 신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춘섬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